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은 임명 9시간 만에 물러났지만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사형이 확정되고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 범위 논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터져나오며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또 자진 출석해 검찰이 민주당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지난달 후쿠시마 인근 우럭 내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에 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상정 대화 창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유가족들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역차별 논란이 빚어져 온 국산 승용차에 대한 세금이 다음 달부터 줄어듭니다. 출고가 4,200만 원인 국산 승용차의 경우 세금이 54만 원 낮아지도록 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앱 살인을 저지른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장에서도 불안 증세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한국노총은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서 7년 5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이후입니다.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추후 한국노총 위원장이 결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한국노총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조직 전체가 같이 가는 게 소중하다면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위원 전원 사퇴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당내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여당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변화된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일단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에서 이만희 간사 등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필곤 상임위원 등 선관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용은 물론 이미 신뢰를 잃은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현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선관위원들에 대한 책임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선 일단 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고민하겠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그동안 나왔던 만큼 모레 있을 위원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변화된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자는 데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북한 해킹 시도 의혹 등에 대한 국정원 조사를 선관위가 거부한 사안 등도 포함하자는 여당과
선관위 흔들기를 의심하며 반대하는 민주당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이틀 전이었죠. 민주당에서는 이래경 씨 천안함 발언 등 논란으로 혁신위원장을 사퇴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씨가 그제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부각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은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자기 쪽 사람을 임명하다가 빚어진 일이다. 혁신을 팬덤 강화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드러났듯이 자기 쪽에 기운 사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뜬금없이 비명계가 속내를 드러냈다며 당내 단합에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천안함 자폭 등 과격한 언행을 일삼은 인물인데 이를 몰랐다고 뭉개는 것이 이재명 대표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천안함 한장이 부하를 죽였다고 말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겨냥해 모욕적 발언이라며 집단적 이성 상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집단적 이성 상실이 아니었어야 어찌 이런 언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희대의 망언을 보였던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된 비판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당에선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4명이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자진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중단하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 자진 출석했었던 한 달여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반쯤 검찰청에 도착한 송영길 전 대표는 조사를 거부당하면서 2분 만에 현관에서 발을 돌렸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으면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자신은 부르지 않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당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 검찰에 낸 건 깡통폰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썼던 휴대전화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알아본 건 고생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며 증거인멸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대신 검찰이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하고 돈봉투 사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17년 검찰 특수활동비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서 경고 조치를 받은 당사자 아니냐며 이것이야말로 횡령이자 뇌물죄로 수사받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송 전 대표가 계속 검찰청을 찾는 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서 향후 불구속 수사 명분을 쌓으려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검찰은 여전히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9,400만 원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공여자와 수수자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여자 수사는 직접 살포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데요.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가결시 열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수사 역시 아직은 진행 중이란 뜻인데 그런 만큼 검찰은 공여자 가운데 가장 윗선인 송 전 대표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송 전 대표는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만큼 수수자에 대한 조사까지 어느 정도 마친 뒤 가장 마지막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국회 사무처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29명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토대로 돈봉투 수수의원을 추리고 있는데요. 두 현역 의원 신병 확보 결과를 지켜본 뒤 수수의원들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라서 송 전 대표 조사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TV조선을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의혹이 있었던 방통위 간부와 전 심사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었는데요. 방통위 간부와 전 심사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에도 세슘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쥐노래미가 잡히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도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능 물질이 또 검출됐다고요? 네, 도쿄전력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을 검사했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럴인데요. 이번에 잡힌 우럭에서는 이러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8,000베크럴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4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잡은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럭이 잡힌 장소는 원전 1, 4호기의 바다 쪽 방파제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내부의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전력은 물고기들이 항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그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저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예정대로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까? 네, 사실상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전력은 터널 시작 지점인 육지와 해안가 방류구에서 그제 오후부터 6,000톤에 이르는 바닷물을 넣기 시작해 어제 오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 25일 1,030m 길이의 해저터널을 완공했습니다. 터널 공사에 사용한 굴장용 중장비를 철수하면 터널 공사는 완료됩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내보내는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조 일부 공사를 끝내고 이달 말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7월 초순에 방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은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 포괄적 검증 절차를 끝마치고 이번 달 안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내부 손상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자력 경납 용기 내 압력 용기를 떠받치는 토대가 손상됐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의 대처가 불충분하다며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거듭된 설명에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일본 측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제 제기는 계속 잇따르고 있지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네, 2년 전 보도였는데요. 당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는 1kg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하는 식품의 허용 한도가 1kg당 100베크렐인데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고요. 또 후쿠시마현의 자체 기준인 50베크렐보다는 무려 10배 많은 수치였습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우럭의 세슘 검출량이 자체 기준치를 넘어서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달 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세슘 우럭이 또 발견됐습니다. 일본 정부 기준치보다 3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번엔 일본 정부 원자력 재해대책본부가 후쿠시마현 우럭에 대해서 출하 제한을 지시했습니다. 세슘 우럭, 지난해에도 또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소심 40m쯤에서 잡힌 우럭의 세슘 수치가 1kg당 1,400베크렐이었는데요. 일본 식품 기준치의 14배나 됩니다. 세슘은 농산물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인근 수산물에서는 여전히 다른 곳보다 방사성 물질이 4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우럭과 송이버섯 등 일부 농수산물에선 기준치를 훌쩍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시민단체가 정리한 2021년 기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보면 송이버섯은 일본의 기준치보다 9배, 그리고 두릅은 6배 많은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에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우리 수산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일본 정부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우럭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후쿠시마 수산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물고기가 항구를 떠난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개의 그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매년 발견되는 세슘 농수산물에 이웃나라인 우리 국민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재진입하게 됐습니다.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부대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득표가 발표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표를 얻은 겁니다. 곧이어 주유엔 한국 대사에게 축하 악수를 건네는 각국 대표들. 내년부터 2년 임기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3번째입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strongly believe that our seat on the council will provide us with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broaden and deepen our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urge all council members to support the revival of Security Council public meeting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내년엔 비상임 이사국 임기 2년 차인 일본과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경합한 동유럽 지역에선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서방 대 러시아 대리전을 치른 가운데 서방 지원을 받은 슬로베니아가 153대 38로 크게 이겼습니다. 황중국 유엔 대사는 우리가 이사국이 됐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016년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중앙집행위원회 열었고요. 일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모든 대화기구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려가 나왔던 탈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해 추후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조직 전체가 뜻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경우 나중에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만 탈퇴를 선언할 경우 경산의회에서 노동자 대표 지위를 포기하고 추후 재가입 과정에서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가 정권 교체 이후 자연스럽게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고공농성을 벌이던 간부들이 체포된 전남 광양제철소 앞으로 이동해 정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곳 막루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한국노총은 6월 1일 예정됐던 노사정 간담회를 전격 취소했고 대정부 심판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이 없이 30년을 채운다면 석방될 수도 있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제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그리고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번 개정안이 심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행법상 사형은 합헌인데 30년을 채우면 풀려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헌법 불합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형법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형법 규정입니다. 형에도 이제 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사형뿐만 아니라 무기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일반 유기징역형도 시효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도망을 가고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시효로 이제 완성된다.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법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집행이 면제된다라는 건데 사형 같은 경우는 30년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형을 확정받고 나서 30년이 지나면 사형이라는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면제를 해주되, 그러니까 사형은 집행을 못하는 것은 확실한데 네. 구금할 수 있느냐,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징역형으로 구금할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도 이제 무기징역형 같은 경우도 그 형의 시효가 도가하면 면제돼서 그 징역형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행대로면 사형수는 30년 지나면 석방이 가능한 거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뭐 석방이나 가석방 다 안 되는 건가요? 무기징역형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형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석방이나 이런 제도적인 어떤 절차는 없고요. 다만 형의 집행에 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제를 받았는데 네. 이 징역형을 풀어줄지 말지, 구금시킬지 말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예. 실제 집행이 만료되면 형이 집행이 이제 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석방하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이제 법무부에서는 석방하지 않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석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딱 적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입니다. 원모 씨, 67살인데요. 11월 30일 형을 마치면 석방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범행 일시 당시에 본인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30년의 집행 시간이 지났죠. 예. 그러니까 67세에 이르렀는데 그로부터 이제 사형제는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됐고 집행할 네. 가능성도 현저히 지금 낮은 상황이고요. 그런 사안인데 사안은 그렇습니다. 92년경이었는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한 이제 종교 단체에 불을 질러서 15명을 이제 숨지게 하고 네. 그리고 수십 명을 다치게 한 혐의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이 확정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예. 93년부터 이제 사형이 집행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30년이 도과해서 그렇네요. 이제 집행을 면제받았는데 이 예. 사람이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석방돼야 되지만 또 지금 법무부에서는 석방 대상은 아니다 이런 쟁점이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 집행시효 자체를 없앤다면 네. 집행시효가 없다면 집행이 만료되지 않는 것이고 형 집행에 대해서 어떤 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집행 시효를 폐지한다.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네, 그렇다면 석방의 문제는 발생하지 그렇겠네요. 않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이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사형제라는 형벌은 줘놓고 이걸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도과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 집행할 것인지 여부 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돼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게 한 26년 정도가 된 거죠? 97년 12월 30일이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고요. 예. 네.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형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다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사형제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생명을 빼앗는 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 과거에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었고 네. 또 재심 과정에서 실제 진범이 드러나는 사건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형수가 59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집행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도 앞으로 집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집행 계획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위헌 여부가 몇 번 가려진 적이 있잖아요. 2차례 다 합헌 결정 나온 거죠. 최종적으로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었고요. 예, 예. 그 당시에도 9명 중에 4분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군요. 예. 다만 이제 위헌까지 결정이 나오려면 4명이 아니라 6명이 위헌이다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6명까지 도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형벌을 두는 것이 존재의 의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국민적인 여론은 또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일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한 유튜버가 신상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사적 제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은 사적 보복이나 제재의 목적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 가해사를 알림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 효과, 특히 일반 대중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 건지를 알면 범행을 이제 하지 않거나 이 범죄의 대상으로 이제 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주장을 하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사실은 위법하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든 논고로는 이 사적 제재는 우리 법에선 허용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사적 제재를 허용하다가는 사실 국민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수사나 재판과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 것도 일부 오판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이라는 것은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데 함부로 어떤 신상을 공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초기 수사가 좀 부실해서 성범죄 여부는 이제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됐다가 지금 2심에서는 성범죄도 같이 기소가 되거나 제명이 변경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법에는 성범죄특별법에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해당 유튜브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제도 하에서 판결 확정 후에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오래 끌었고 특히 특강법상 신상 공개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상 공개를 피의자 신분에서 공개했던 사례들을 보시면 여러 명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거나 굉장히 사체를 잔혹하게 어떤 훼손하는 유기 사건이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공개를 해왔거든요. 그 정도로는 잔혹하지 않다고 봐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사안인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강력 범죄잖아요. 강간, 살인, 미수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 만큼 국민적 알 권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차원이나 잠재적인 어떤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개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신상을 공개한 사람 유튜버는 제3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신상을 공개하거나 말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배드파더스 문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오랜 기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에서 어떤 단체가 공개를 했을 때 1심에서 문제가 나왔지만 2심에서 결국 유죄의 판단이 이르렀거든요. 서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공개한다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요소는 있을지언정 위법행위라는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에 적시해서 비방의 목적이 없이 이렇게 올렸다라면 일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사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적시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소지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20대 여성 살해 유기용의자 정유정 같은 경우에 신상이 바로 공개됐잖아요. 뭐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프랑스, 영국도 확실하게 범인이라고 확인이 되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공개하고 얼굴도 머그샷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왜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명예 침해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의 10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한 명의 무고한 그 피고인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 수사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린 전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범죄자들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보호해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이지만 이제 좀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도 대등한 수준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알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권리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다. 영미계랑 지금 대륙법계랑 좀 달라서인데요. 그래서 조금씩 공개 범위나 공개 시점도 조금 넓어지거나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손정혜 아직도 변호사님은 부족합니다. 변호사니까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앞서 강간이나 살인 미수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련법이 추진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왜 막혔습니까? 강간죄나 지금 살인 미수죄도 현행 법제도로는 신상 정보 대상은 됩니다. 다만 예. 실질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툼이 있는 사건이나 정말 잔혹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사건 이외에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머그샷이나 이런 것들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느껴서 범죄에 이르지 않을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현재의 기준보다는 좀 완화돼서 공개 범위를 좀 넓히는 게 필요하다. 특히 고유정 사건 때도 머리로 커튼을 다 가려서 사실상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예. 그리고 정유정 씨도 공개는 됐지만 예전에 뭐 5년 전, 6년 전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걸 공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행 법 개정 법률 안으로 뭐가 나왔냐면 최근 30일 내에 찍은 거를 공개하자라는 개정 법률안은 나왔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거보다는 범죄자의 신상을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알고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실효성에 대한 지적해 주셨고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률 입법 개정안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인권 침해 문제와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충돌되고 있는 시점이 있나. 그 네. 시점에는 정말 진범이라고 생각해서 뭐 강간 살인죄를 정한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공개를 했다가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예. 책임의 문제라든가 어떤 이 사람의 명예침해 문제가 아직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는 너무나 범행 도구나 범행이 확실시 되거나 자백하거나 사체를 뭐 다수 유기하거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 아까 이제 돌려치기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측에서 성범죄는 부인하고 있고 다투고 있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확정돼서 공개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판결 전에 확정하는 것도 너무 소극적이고 판결 이후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논의를 끝에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법률 예. 근거가 없으면 경찰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법적으로 국회의원들께서 좀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제 시대적 흐름, 국민적인 공감대를 또 반영해야 되고요. 인권 침해가 없어야 되니까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 개정도 국민적 공감에 맞게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 단죄를 지시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보조금 환수와 고발, 또 수사 의뢰 등 보조금 비리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체 보조금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라고도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또 향후 정부 보조사업 참여 배제, 그리고 명단 공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 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 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토록 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유사 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개월간 보조금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며 느낀 점은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 등 비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감사관실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이 직접 검증하여 알게 된 부조리는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와 예산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이 정도 판벌로 누가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꾸물거리지 말자. 우리가 잡아야 돼. 네, 영화 속 대사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보급형 뽕의 시대. 이제는 현실도 영화 속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강남 학원가에서 직접 만든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이제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 12,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7%가량 늘어나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은 294명으로 지난 2018년 104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약 밀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해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가 총 205건, 양으로는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13kg이 압수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부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수 2021년 43건에서 작년에 69건으로 60.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헤로인이 검출된 데 이어서 2021년 이후엔 이전에 검출되지 않았던 합성 대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좀비처럼 변해버리는 이른바 좀비 마약 펜타닐의 검출 건수가 필로폰 다음으로 가장 많아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마약 확산에 아주 위험한 신호죠. 그런 만큼 국가수도 마약 대응권을 새로 만들어서 신종 마약 탐색과 남용 현황 모니터링 등 마약 대응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과세 구조상 수입차에 비해서 세금이 더 많이 붙어서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었죠. 국산 승용차에 대한 이 세금이 다음 달부터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건데요. 출고가 4,200만 원인 국산 승용차의 경우 세금이 54만 원 낮아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차량에 붙는 개별 소비세는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단계, 그러니까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습니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가격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판매 과정에서 유통비용과 마진이 발생하는데 수입차는 이 금액이 빠지면서 국산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였습니다.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자 국세청이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 판매 비율 18%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세금 부과 기준이 지금보다 18% 낮아집니다.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가 지금보다 54만 원 인하됩니다. 세금이 낮아진 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출고가 4천만 원인 기아 소렌토는 52만 원, 르노 XM3는 30만 원, GM 트레일 블레이저는 33만 원, KG 토레스는 41만 원이 각각 인하됩니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되면 세금 부과 기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3.5%인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되면 그랜저의 경우 세부담은 39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소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서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와 모피 기준 판매율도 고시한 뒤 다음 달부터 세율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주 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착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직 철거도 시작 안 했는데 시공사가 수주 계약 당시 공사비 3.3제곱미터당 474만 원을 7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처럼 공사비 증액 문제를 겪는 공사 현장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시멘트 회사들이 레미콘 업체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서 공사비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E는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1만 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환율 영향에 제조원가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이 44%에 달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멘트 제조원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중순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원가의 5%에서 10%가 인상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적자 현장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 원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 존폐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 가격을 비롯해서 건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분양 원가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회사에 공식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2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기 사용을 줄이면 요금을 깎아주는 캐시백 제도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달부터는 시간당 1kW를 아끼면 30원을 돌려주는 기본 캐시백에 더해 30원에서 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해 시간당 1kW당 최대 1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난 이른바 고장난 버튼식 신호등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수조사를 거쳐 전북 지역 내 버튼식 신호등 101개를 일반 신호등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택 5선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라며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불법 시위에 사용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전장현이 사업 취지대로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법정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 과장과 회의를 열어 앞으로 학생이 독감 검사를 위해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파산, 회생 등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도산 전문 법원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북한 조선소년단 300만 명이 창립 77주년을 맞아 폐품 수집과 약초 캐기 등의 활동으로 자금을 마련해 군대에 방사포 소년호를 보냈습니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해변에서 모선박으로 추정되는 길이 14m에 폭 5m 크기의 목선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2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올라서 야외 활동하실 때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다가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저녁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중부 곳곳에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최고 40mm,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영서 남부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18도, 대구는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쌀아구박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